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외투쟁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당내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은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헌재 앞 릴레이 농성 계획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리의 정치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원과 보좌진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요구하는 도보 행진을 매일 벌이겠다는 방침이라 여야의 국회 밖 세대결이 노골화하는 양상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릴레이 농성에 참여하는 의원이 상당수라고요. 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이미 헌법재판소와 밀인 시위에 나선 가운데 내일부터는 5명을 한 팀으로 확대해 릴레이 농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청자는 60명으로 전체 108명 의석의 절반을 넘는 규모입니다. 앞서 어제 당 지도부가 의원총회에서 장외투쟁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지만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개별 행동은 막지 않는 사실상 방목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고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이거를 인용을 하지 않고 저기 의원들 개별적으로 하는 행동에서는 막지 않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이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의 릴레이 시위는 매일 5명씩 참여하는 거라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정치적인 소신에 따른 개별 행동에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개별 의원 차원이라지만 다수 의원이 사실상 거리 정치에 나선 것을 두고 당내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상욱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가 일반 국민을 오히려 거리로 내몰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일해야지 앞에서 일반 시민을 선동하고 이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대통령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며 헌재에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헌재를 향한 여권의 압박 강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 야권은 장외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죠. 네,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500명 정도를 총동원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청에서 출발해 마스크를 쓰고 광화문 집회 현장까지 8km 이상을 이동하며 침묵 시위를 하는 건데 민주당은 파면 때까지 매일 이 일정을 반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삭발이나 단식까지 진행한 가운데 내일은 재선 의원들의 헌재 앞 민간 띠잇기가 예고되고 3선 의원들은 파면 백서 제작 뜻을 밝히는 등 앞다퉈 제안을 내놓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말하는 백서가 아니라 윤석열 가족 비리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약 100여 가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서울 광화문의 천막농성장에서 국난 극복 시국 간담회도 열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흔들림 없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했는데요. 이 대표는 지금의 상황에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단식 4일째인 김경수 전 지사도 최대한 빠른 시일 탄핵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고 김부겸 전 총리도 윤 대통령을 계엄과 내란, 내전으로 이어지게 한 국론 분열 책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사 반란죄를 범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이를 비호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앞서 이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 논란과 윤 대통령 석방으로 멈췄던 통합 행보를 재개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야권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데 관련된 국회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 의무를 내팽개친 거라고 질타했습니다.
동시대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소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라며 조속한 임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역시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행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지만 두 사람 탄핵 여부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총장에게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을 즉시 항고할 것을, 최 대행을 향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탄핵 심판 비용으로 주로 친민주당 성향 변호인들에게 지출한 금액이 4억 6천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된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정마비와 혈세 낭비도 모자라 법조 카르텔까지 형성하고 있다면서 묻지마 탄핵 남발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아직 통보하지 않는 등 역대 가장 오랫동안 평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오늘 헌재가 기일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주 선고는 가능성이 낮은 거죠? 맞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뤄질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오늘 오후 시간대까지 기일 통지 등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통상 선고하기 이틀 전에는 기일을 알려주기 때문에 오늘 공지가 없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선고 기일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는 지난달 최종 변론 이후 15일째에 들어가면서 역대 가장 오랜 기간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변론을 마치고 탄핵 심판 결론을 내는데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던 점을 비춰보면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잡혀 있는데요.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사실상 이번 주에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도 아직 기일이 안 잡힌 거죠. 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역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 총리 사건 결과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서 변론은 단 한 번으로 마무리됐고 윤 대통령보다 최종 변론 시기도 일주일가량 빨랐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총리의 뒤를 이어받은 거라 불안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개엄 전 국무회의에서 절차상 위헌 여부 등 관련 쟁점이 얽혀 있어서 윤 대통령과 함께 다음 주에 선고가 맞물릴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일단 오늘까지 한 총리 측과 국회 측 모두 헌재로부터 선고 기일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면서 헌법재판소에는 관련 의견서가 상당히 많이 제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찬반 의견을 담은 탄원서 등이 헌법재판소에 266만 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가 서류를 찬성과 반대로 나눠서 집계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양측의 날선 대립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찬성 측에선 비상계엄의 부당성 등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대 측에선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는 탄원서 등이 잇따라 제출됐습니다. 네, 오늘도 헌재 주변에서는 여러 집회가 이어지고 있죠. 네, 헌법재판소 주변에 많은 시민이 정문 앞에 몰려 있는데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가 탄핵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등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이곳까지도 사실 소리가 들리는데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주변에서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고요. 반면 탄핵을 찬성하는 참여연대 등 여러 단체에서도 경복궁역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과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하루빨리 선고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저녁 촛불문화제 집회도 계획 중입니다. 경찰은 만일 사태를 대비해 헌재 정문뿐만 아니라 외곽에 기동대 등을 배치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석방된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에 있는 관저에 칩거하고 있습니다. 닷새째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관저 앞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이 당분간 공개 일정을 삼가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저 앞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닷새째 관저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데요. 경호처 차량이 간간히 관저 입구를 드나들고는 있지만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실과 변호인단, 일부 여당 인사 정도만 접촉하며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관저 인근에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석방된 후 지지자들은 관저 앞에 무대를 설치해두고 산발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지자 수십 명이 모여 있는데요. 앞서 탄핵 반대 단체들은 이번 주 관저 앞에서 매일 집회를 한다고 신고했습니다. 용산구청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인근 육교를 폐쇄했고 임시 횡단보도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안전관리를 위해 방호 울타리와 과속 CCTV도 추가됐고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임시 순찰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복귀 이후 관저 인근 경비에도 변화가 있죠. 네, 경찰은 윤 대통령을 관저 복귀에 따라 인근 경비 수준을 다시 강화했습니다. 도로가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가 늘어섰고 차량이 입구로 들어갈 때마다 경비단이 검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찬반 집회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당일에는 관저 인근에 대규모 인원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네, 정부가 받지도 않은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물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속세를 각자 받은 만큼 내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을 하면 1억 3천만 원의 상속세금을 내던 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75년간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물가와 아파트 가격 상승 등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산층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낡은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세금을 부과해 세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 유산세는 상속세 기준이 15억 원으로 자녀 1명당 8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5억 원이 상속세 기준이 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유산취득세는 기존의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해 자녀 1인당 기본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하면 현행 유산세는 상속세가 1억 3천만 원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자녀공제가 각 5억 원이 적용돼 세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자녀공제에 대해서는 5억 원을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를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이렇게 바꿈으로써 이제 다자녀 가구에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리고 또 각종 추가 공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억 원이 적용되는 배우자 공제는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도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도록 바뀝니다. 재작년 8조 5천억 원이 거쳤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2조 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산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5월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위장 분할과 우회 상속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명재환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죄가 피해자가 진단을 받는 우울증과는 연관성이 없는 계획범행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 교사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48살 여성 명재환으로 유치장 입감 뒤 촬영된 사진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신상 정보 공개 결정 뒤 명 씨가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결정 다음 날 명 씨의 신상을 누리집 공지사항에 올렸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명 씨의 신병과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 명 씨는 하늘 양을 왜 살해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죽였나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신상 공개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경찰이 명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납치유인 살해입니다.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경찰은 명 씨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명 씨가 가정과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불화가 있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만도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가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는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명 씨는 범행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를 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명 씨가 범행 3, 4일 전부터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해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저희는 피의자 진술과 관련자 진술, 그다음에 수집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결과는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입증될 거라고 믿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악성 댓글 5건에 대해 유족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게시자들을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지금은 전국의 공기질이 보통 수준으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서 이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설상가상으로 스모그까지 겹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미세먼지와 황사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황사가 곧 국내에 유입된다고요? 네, 어제 오후에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중국을 지나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만주와 바레만 부근에서도 황사가 발원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지역에서 관측되는 모래먼지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황사가 계속 발원하는 데다 만주 지역은 우리나라와 가까워서 영향이 더욱 클 걸로 보입니다. 이 황사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내륙으로 유입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밤에는 황사와 더불어서 스모그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황사와 함께 밤 사이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함께 유입될 걸로 전망됐습니다. 이 황사는 사막이나 건조 지역에서 발생한 모래먼지가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현상으로 입자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유입되면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스모그는 대기오염 물질이 햇빛과 반응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입자가 무척 작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황사와 스모그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밤 사이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 모두 나쁨에서 심한 경우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스모그는 내일 오전 중에 빠져나가겠지만 황사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당분간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할 걸로 보이는 만큼 외출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기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복귀왕 민주당 의원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장내외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이렇게 거리로 나선 야당을 향해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세력이다 이렇게 비난했는데요. 당 지도부의 이런 발언과 달리 일부 여당 의원들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제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께 보내겠습니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원 좀 사퇴해야 네,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탄핵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진행했는데 전진숙 의원은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지어서 헌법재판관에게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성 의원인데요. 여성이 삭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거의 목숨을 거는 듯한 뭐 이런 이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뭐 집신을 삼아서 헌법재판관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의지가 강하다라는 이제 뜻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집신을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럼요. 상징적인 예, 의미로 보겠습니다. 상징적인 뭐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에는 뭐 청년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그 탄핵 반대를 하면서 네. 또 그 삭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탄핵 선고가 연기가 되고 국가의 혼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국민적인 걱정을 대신해서 초선 의원 세 분이 그 가운데서 또 여성 의원까지 포함해서 저렇게 삭발을 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탄핵 선고가 미루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정말로 걱정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내란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 있는 것, 종사자들은 구속돼 있는데 수괴는 풀려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삭발 소식을 짚어봤는데 사실 대통령 지지자 측에서도 삭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제 삭발한 한 시민 5명은요. 머리카락을 담은 봉투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 각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잖아요. 당시에 헌재가 받아주진 않았죠? 당연하죠. 이런 그러니까 이 중대한 정치 사회적 그런 이슈가 생기면은 항상 특히 정치인들이나 안 그러면 가격한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격한 어떤 입장과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자신의 존재감을 또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식의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는 뭐 그런 정치적 시도도 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거리 집회 또 이런 장애 집회는 사실상 민주당이 과거에 오랜 야당 시절 군부 독재라든지 또 그런 뭐 오랜 장기 집권 세력들에게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힘이 없을 때 이렇게 하던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 거대 제1당이잖아요. 그것도 170석을 가진 거대 입법 권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거리 정치나 장애 정치를 통하고 또 삭발 또 단식 이런 집회 시위를 통해서 결론은 그 목적은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헌재 탄핵 심판을 인용해달라는 그런 정치적 압박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행법으로 행사재판에서 또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본이 있는 것이고
또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헌재 심판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내려질 건데 이걸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법기관에 압박을 가한다면은 이거는 공정성과 또 정치적 편향성에 늘 시비가 걸리는 거죠. 예. 이 판결이나 이 탄핵 심판 이후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당 다 이 정치가 절대 사법기관을 압박하면은 네. 이 결과는 결론은 국민 갈등, 분열 그런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예, 사법기관을 압박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이 장외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했을 때 이후 1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당분간 도보 행진도 진행한다고요? 조금 전 4시에 시작한 건가요? 네, 3시 반에 국회 앞 본관 앞 계단에 모여서 결의를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까지 걸어서 행진할 생각인데요. 오늘은 뭐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고가 좀 안 됐기 때문에 네. 인도로 걸어서 통행에 불편을 드리지 않게끔 걸어서 신호 지켜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답답함을 호소해야 되는가라는 걱정이 좀 많아요. 규모가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기본적으로 의원 한 명당 보좌진 한 명 정도는 수행을 할 것이고 뭐 사진을 찍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취재진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약 500명 정도의 그 행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화면이 도보식인가요? 이제 국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 저기 아직은 국회 내부고 여기서 정문을 나와서 왼쪽으로 이제 인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서강대교나 마포대교를 건너서 마스크를 쓰고 침묵 시위 형식이라고 들었는데 마스크는 쓰지 않았네요. 이제 지금은 시작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출발을 할 때 카메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헌재 발표가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당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일정은 저 광화문까지의 도보 행진과 그리고 그 밤 9시에 비상의총, 현장 비상의총에서 릴레이 규탄 발언하는 것, 요거까지가 당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결정된 행동들이고요. 그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뭐 초선 의원 모임, 재선 의원 모임, 각 그룹 모임들별로 개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 조금 아까 그 국민의힘에서 당에서는 거리 정치 안 한다라고 하지만 60명 정도, 60명 정도면 거의 과반이지 않습니까? 60명 정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릴레이 농성한다 뭐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당과 다른 입장인 것 같은데 저희 민주당도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각 그룹별의 개별 농성, 공식적 입장이 아니에요? 개별 뭐 삭발도 개별적인 것이고 또 단식도 일부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태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국민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럽고 저런 행위하는 것 자체가 좀 얼굴 뜨겁기도 해요.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오늘이 이제 계엄으로부터 99일째입니다. 99일이 되는 동안 도대체 뭐 했냐? 그 어렵게 윤석열 체포하고 구속까지 시켰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왜 손 놓고 있었느냐라는 질책이 너무 크게 저희들에게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행위를 안 할 수가 없는 국민들에게 사정이 민망하다고 있다라는 하셨는데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또 재선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인간띠 잊기를 한다고 하는데 인간띠 잊기 어떤 건가요? 복 의원님도 참석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왔는데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많은 분들이 헌재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께 뭐 의견을 주어서 결국은 광화문에서 각 조별로 조 짜서 내일 아침 출근 시간대에 뭐 1인당 한 10m 정도 거리를 두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헌재 인간띠 잊기는 아이디어 차원이었고 실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헌재 부담을 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 같은 거리 정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앞서 의원님께서도 비판해 주셨지만요.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법의 그런 구속 취소 결정 이 자체가 그냥 한 방 크게 맞았고 또 발등에 불이 또 떨어진 것처럼 지금 이제 하급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그 재판장이 결정한 것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그런 혐의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재판 절차에 그러니까 기소 공소 과정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바로잡은 것이고 예.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나 적법성에 문제가 있은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나 바로잡은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본질적인 그 재판 행위는 이제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인심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향후 내란죄 지금 위반의 형사 재판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국회 탄핵 소추가 뭐 언제 심판이 결정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까지도 왜 이제 쉽게 말하면 석방이 이루어져서 간저에서 지금 형사 재판과 또 탄핵 심판을 기다려야 되냐. 예. 거기에 대한 강력한 지금 항의죠. 예. 그런데 이거는 민주주의는 이제 사실상 법치고 법원은 이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 더군다나 재판 절차의 정당성, 적법성 가지고 내린 그런 결정을 가지고 이렇게 격한 반응으로서 그냥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어요. 예. 헌재,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헌재 심판이 지금 1988년이 출범한 헌재가 그동안 8번 탄핵 심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번은 거의 목요일, 금요일 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11일, 14일, 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10일 만에 됐잖아요. 오늘 이제 15일째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 목요일, 이번 주 금요일은 어렵죠. 양쪽이 통보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엄청난 지금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행위예요. 불안을 조성하는 헌재 압박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고 중진 의원으로서 엄중하게 꾸짖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또 내일부터 5명을 한 팀으로 확대해서 릴레이 시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개별 의원 차원이라고 하지만 개별 의원치고는 현재 신청자가 6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럼 현역 의원 절반을 넘는 거잖아요. 저도 우리 당내 그런 비판을 제가 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흔히 말하는 옥중 정치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매내 접견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그런 소회라든지 어떤 뭐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자신이 소화하고 자신이 받아들여져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 건데 그걸 그냥 언론에 릴리스하면서 쉽게 말하면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또 뭐 지금 당이 비대위 체제에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면은 전당대회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오면은 그러니까 뭐 조기 대선 또 주자로 설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해나 이익에 결부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건 대단히 안 좋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도부에서 결정한 것도 아닌데 헌재 앞에 가서 윤상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그냥 피켓팅하면서 헌재 재판관들 압박하는 행위. 그래 해놓고 그럼 민주당을 어떻게 비판합니까? 윤상현 의원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런 경우에는 의원 총사퇴까지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반면에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김상욱 의원은 윤상현 의원부터 사퇴하겠냐.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꼬집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봐도 쇼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실제 사퇴할 각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연한 의지가 있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볼 때는 쇼하네 할 것이고 실제 그 사퇴서가 수리가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어떤 국민들을 대신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직 총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물론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이건 속보인다라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우리 김성태 의원님 비판하신 그런 것처럼 지나치게 개인 정치를 통해서 정치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갈등을 촉발시키는 격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향해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내란 행위다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야당이 일해야 될 곳은 국회입니다.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한
이재명 세력의 권력 획득을 위해서 장외 정치 투쟁에 집중한다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전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국회에 와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매서운 비판과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서 내란 세력과 한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입니다. 네, 어쨌든 여야 모두 거리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 릴레이 겁박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보면 뭐 똑같은 모습인데 서로를 향해 비판하는 형국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뭐 YTN 이 집 방송을 조금 전에 뭐 양당 지도부 대표들께서 주장한 내용을 보시면은 얼마나 실소를 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런 압박 행위에 대해서는 침탈이고 심지어 내란 행위라고까지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의원들은 지금 삭발하고 또 뭐 장애 집회를 또 주도하고 있고 또 거리 또 정치로 나가고 이런 모든 종착역이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다 지도부는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의원들 개별적은 그리고 헌재 앞에 가서 또 강성지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격한 어떤 모습으로서 자신들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실종시킨 그런 세력들이 그렇게 각자 주장해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 국민들이 양 진영의 사람들은 어떤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중도 무당청, 이 가운데 있는 합리성과 객관적 균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계기가 되면 어느 정당이 그래도 시민, 국민들 생각하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어떤 방식으로서 상식선으로 움직이는 그걸 보는 겁니다. 예, 어느 쪽이 합리적으로 대응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바로 지금 사법체계에 엄청난 지금 혼란으로 비춰지는 이 부분은 곧 대한민국 국가의 불황이고 또 그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까지도 심대하게 위기로 지금 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법체계 지금 현재 공수처가 또 그런 수사 혼란에 또 그 중심에 서고 또 헌재도 처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출 의결가 이루어진 내용 중에는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헌재 재판관들이 가르마를 타가지고 내란죄 부분은 행법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우리는 헌법 위반 사항만 다루겠다. 그러기까지는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이걸 마치 그냥 내란죄를 드러내가지고 그러니까 조기 탄핵 심판을 마쳐달라는 그런 주문처럼 비춰지는 그런 게 국민들한테 안 좋은 거거든요. 더 이상 저런 격한 모습, 결론은 사법 체계를 흔드는 그런 혼란스러운 행위입니다. 어느 즉각 쪽이 중단되어져야죠. 중단되어져야죠. 네, 국민들이 지켜볼 거다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내 비명계 인사들과 시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등을 한꺼번에 만났다. 그래서 원샷 회동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만큼 지금은 윤석열 계엄 사태 이후에 가장 큰 위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권 전체가 하나로 좀 뭉쳐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그리고 현재 헌재 재판이 미뤄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대선이 조기 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은 뭐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로 뜻이 모아져 있다. 그 계엄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국회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춰서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적 혼란, 국가적 혼란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것에는 반 이재명이든 비이재명이든 혹은 친 이재명이든 모두가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사실 저 모양이 잡히는데 시간이 안 걸렸어요. 아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비명계와 검찰이 유착해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발언이 상당히 파장이 컸잖아요.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은 없고 지금 단일 대우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것을 문제 삼으면 욕먹지요. 결국은 누가 대표 주자로 뛸 것이냐라는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크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조기에 끌어내야 된다라는 이 범위 내에서 뜻을 모으지 않으면 누가 됐든지 간에 다른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면 아마 지지자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제안이 가자마자 모두가 다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던 것이고 저는 우리 그 국민들에게 그래도 야당이 크게 하나로 뭉치고 있구나라는 상징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매우 적절한 회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친명계와 비명계의 원샷 회동을 짚어봤는데요. 민주당 내의 또 다른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서자는 강경 여론이 여전하지만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탄핵 추진 시점은 야당 지도부가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내 목소리 듣고 오시죠. 문제 있다고 다 탄핵합니까? 탄핵을 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냐. 그리고 진짜 분노해 저도. 그러나 이게 탄핵할 사안인가? 탄핵은 위헌적 법률 위반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법률 위반한 게 아니라 잔수를 둔 거잖아요. 잔머리 굴린 거. 네. 그러니까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돼요. 탄핵이라고 하는 수단은 대선을 겨냥할 때 우리가 힘을 또 막 화가 난다고 막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심 총장을 저희들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고 탄핵 문제는 논의하는 게 맞다. 탄핵은 이제 일단 신중 모드인 거네요. 그 신중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심우정 총장에게 최소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또 차원도 있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은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탄핵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신중한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나마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도 뭐 지도자 정치인들 중에서는 양식 있는 인사들도 많이 있죠. 그동안 오늘날 12.3 비상계엄의 이 지금 3개월이 넘는 국가적 혼란 이 불행은 왜 자초했겠습니까? 타협 없는 대통령 권력과 독단과 전횡으로 그냥 가도 입법 권력을 행사한 그 권력이 충돌됐기 때문에 이 국민적 대불행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론은 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절차적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린 그 자체를 가지고 법원은 하풀이를 하지 않고 그냥 검찰에다가 하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뺨은 이제 법원에 맞았는데 왜 검찰에 하풀이를 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납득이 가지 않고 그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서 준사법 기관인 검찰은 즉시 항고 내지는 석방 지휘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이 비록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또 탄핵을 이야기한다? 그 탄핵 남발 때문에 지금 이제 12.3 비상계엄이 만들어진 윤석열 대통령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너무 정치권이 큰 실망을 좀 주고 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참 대단한 아이러니가 사실상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있지 않았으면 지금쯤 아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 내통설 그리고 유착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과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검찰 내통설, 그 쉽게 말하면 유착설, 그 위기를 한 방에 덮어버렸어요. 이슈가 덮어버렸다. 네? 이렇게 분석을 참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 두 분이 완전히 그냥 3년 가까이 적대적 공성관계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응천 전 의원이 그래서 흑기사라는 단어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헌재 선고일 확정이 이번 주를 넘기면 최상목 대행의 탄핵 보고를 이번 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당내의 정확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헌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헌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매우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임명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걸 안 해요. 벌 조항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있을 겁니다. 직무를 분명히 유기하고 있는 것이고 있을 거라는 거는 탄핵을 추진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만 이렇게 다가오지 마시고 과정을 봐야 돼요. 네. 왜 심우정에 대해서 탄핵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날로 구속기간 산정했던 것을 시간으로 갑자기 71년 만에 바꿨는데 네. 이거를 고스란히 인정해요.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리고 나서요. 일선 검찰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업무 지침을 예전처럼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해서 해라 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야말로 법장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그 피청구인 윤석열 변호인 측에 어떤 뭐 중에 뭐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판사에게도 무엇인가에 뭔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상식적으로 대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아예 지침이 이번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지금부터 검찰은 모두 다 시간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찰총장으로서 법을 갖고 장난친다. 자의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탄핵까지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많습니다. 갈라집니다. 우상호 의원처럼 그렇다고 다 탄핵하면 어떡하느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만약에 최상목 대행을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명확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고 탄핵한다라고 하면 우리 현재 경제가 계속해서 탄핵 계엄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데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탄핵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 가지고 며칠 동안 의총에서 토론을 했는데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만만치 않게 대립하고 있어서 탄핵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그 다툼을 부각시킨다기보다 왜 이런 다툼이 생겨났는지 이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 다툼을 치유하는 것은 저는 헌재의 조속한 판단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가 다 헌재 판단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라는 선언적 약속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민주당 내 분위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죠. 윤석열 대통령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된 건데요. 우선 과거에 탄핵 소추안 가결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 이창수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로 29건의 탄핵안이 발의됐고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를 통과했죠.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이 종결된 탄핵 심판 4건 가운데 이 2가지 건은 비상계엄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일정도 잡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2건의 선고부터 나오는 배경이 무엇일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온 이목은 대통령과 총리의 탄핵 심판에 쏠려 있는데 지금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부터 하게 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돼서 넘어간 그런 탄핵 심판을 뭐 이렇게 장관들이든 체제 감사원장 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뭐 이런 검사들까지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 다 접어두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탄핵 심판부터 최우선적으로 해서 국가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빨리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헌재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헌재가 한덕수 지금 현재 대통령 근황대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탄핵도 이것도 그냥 벨론길 마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냥 안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금 벨론길 종결시키는 최후 진실로 끝난 지도 지금 15일째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이 말은 그런 가운데 이 체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갖다 이제 내일 하겠다. 그런 이게 헌재의 입장이 큰 기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 이렇게 팽의를 해보지만은 지금 현재 의견이 많이 갈라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만일 헌재 재판관들이 헌재 팽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이 이렇게 집약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선고 기일을 낸만큼 이렇게 양측에 통보가 고지가 돼 버리면은 이거는 굳이 뭐 이 체제 감사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일 먼저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헌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재 내부적 재판관들 이런 입장에 많은 차이 그리고 그동안 구속 취소 결정에서 드러난 지금 현재 이 사법 체계의 지금 문제점 그리고 또 아울러서 공수처가 이 구속 취소 결정에서 나온 가장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주체 수사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쉽게 말하면 공소 제기를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기소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헌재 입장에서도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 내용이라든지 그런 또 뭐 진술 내용 이런 부분들이 수사 기록들이 검찰의 공소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면 이걸 헌재에서 이거 다 드러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는 대단한 내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요.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솔직하게요. 뭐 잘 모르겠어요. 네. 다만 그분들이 잘못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 그 전현희 인권위원장 시절에 부당하게 모함을 하고 뭐 출근을 안 한다 뭐 이런 보도가 엄청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과 또 거짓 보고를 국회에서 한 것 잘못은 했는데 출근 부분은 뭐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 다 확인됐습니다. 다 확인됐어요. 감사 과정에서 확인돼서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제 판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매우 부당하게 그리고 거짓 보고를 국회에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탄핵을 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사유냐 잘못은 했으나 뭐 이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사 같은 경우에도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왜 도대체 안 하느냐 그리고 왜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종료시키느냐라는 문제 제기였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기자회견과 수사 보고를 했다 이런 거짓말이 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못은 있으나 과연 탄핵을 당할 만큼의 큰 잘못이냐라는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 탄핵은 형사법처럼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이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치면 일종의 징계입니다. 너는 자격이 있다 없다라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서 볼 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할 때는 이번에도 기각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럼 기각될 것을 알면서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했느냐라는 지적을 하시는데요.
민주당이 입법 폭주한다라고 하는데 입법 폭주해서 성사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 판판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 특검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데 판판이 다 거부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로서 이건 이만큼 중하다라는 차원에서의 그 탄핵 카드를 쓴 것인데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네. 검사 3명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확한 예견은 보류하셨습니다.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됐다며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에 대한 그 신변의 위협에 좀 제보가 좀 있어가지고요. 러시아 측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자를 여러 의원들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대표님의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문자가 있어서 지금 당에서는 대표님의 경호를 위해서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지원 의원도 제보를 받았다면서 너도 조심해라, 나서지 말아라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복귀환 의원께서 이 제보에 대해서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뭐 구체적으로 듣진 못했는데 그 저한테도 그런 문자가 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암살 테러 계획이 있다 이런 문자가 오고 저도 마찬가지로 조심해라 뭐 이런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한테도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어떤 그만큼 위기 상황이란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테러를 당할 때 이 넥타이 이 위로 사실 조금만 빗나가고 넥타이를 찌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망했어요. 경동맥절단으로. 그런 어떤 그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런 암살 계획이 제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정치판의 비극적인 어떤 현장이기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됐다. 너무 섬뜩한 얘기인데 이런 경우가 정치권에서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과거에 이제 뭐 자유당 시절과 특히 군사 독재 시절 그런 정치 때는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뭐 염산 테러도 있었고 뭐 쭉 있었지만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테러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은 경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가포 비상을 지금 발령한 그런 최고의 지금 이런 안전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 또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신변에 대해서도 경찰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죠. 그렇지만은 저도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그런 국정조사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뭐 수많은 문자 저도 뭐 협박을 받았었습니다. 협박 문자를 받으셨습니까? 그렇지만 뭐 그런 문자에 대해서 너무 이걸 또 정치 언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또 키울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수많은 문자를 받았지만은 뭐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저도 이걸 언론으로 키운 적은 없었습니다. 예, 워낙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복귀환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사이에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황사는 중국 북서부 사막과 고원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은 모래 폭풍이 덮친 곳에는 5m 앞도 안 보여서 교통이 통제될 정도였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하늘을 뒤덮은 모래구름이 서서히 광야를 집어삼킵니다. 가시거리는 불과 5m, 바로 앞 차량 후미 등만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天哪天哪全是沙子这根本就没法走 중국 내몽고와 신장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초속 30m 넘는 강풍을 타고 일어난 모래먼지가 수도 베이징까지 덮쳤습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 폐막식이 열린 인민대회당 주변도 온통 잿빛이 돼버렸습니다. 인공 강우를 시도한 흔적도 엿보였지만
이른바 양회 블루, 파란 하늘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올해 첫 황사 경보가 내려지면서 각급 학교의 야외 활동과 체육 수업도 중단됐습니다. 未来气旋会向东移动，并且带来大风、沙尘，还有降雪等多样化的天气。 이틀 남짓 스모그가 잔뜩 끼었던 베이징 하늘은 밤사이 북서풍이 불면서 맑게 개었습니다. 모래바람은 바다 건너 한반도로 날아갔습니다. 올봄 황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몇 번 더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로켓이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면서 하늘로 솟구칩니다. 한미 공동연구진이 개발한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발전 9기 끝에 마침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는데요. 이 스피어-X는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지도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어둠 속 우뚝 솟아있는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린 우주망원경 스피어-X. 발전 9기 끝에 드디어 지구를 떠나갔습니다. 우주로 출발한 스피어-X는 발사 2분이 지나자 주 엔진이 종료되면서 2단 분리가 이뤄졌고 발사 42분 후에는 발사체와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정상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이후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인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 지상국 센터와 교신이 이뤄지면서 스피어-X는 최종 발사 성공을 알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천문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천문연구원과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큰 기여를 했다는 것 사실이 굉장히 기쁘고요. 발사 후에 한 10일이나 한 2주 정도 뒤에부터 데이터가 얻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만큼 재밌는 연구를 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한국천문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X. 지난달 28일에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발사까지는 부침이 많았습니다. 우주망원경을 싸고 있는 덮개인 페어링의 압력장치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추가 점검을 진행했고 충격 완화 특정 부품에도 문제가 생겨 발사가 미뤄졌습니다. 이후에도 기상 악화나 발사 순서 지연 등의 이유로 8번이나 발사일을 연기했습니다. 발사나 시험 운영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나사는 기본적으로 과학 임무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해진 임무 기간 2년 반 동안에 4번의 전청 관측을 반드시 보장하게 됩니다. 스피어-X는 전체 하늘을 102개의 적외선 색으로 관측할 수 있어 세계 최초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를 제작하고 우주 내 생명체 존재 환경 등도 파악합니다. 지상에서 약 700km 위 궤도를 돌게 될 스피어-X. 약 40일 정도 시험 가동을 한 뒤 곧바로 과학 임무 관측에 들어갑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동해안의 해변가에서 목격된 한 시민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옷차림엔 특이점이 없는데 이 시민이 들고 있는 이것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바로 금속 탐지기입니다. 금속 탐지기로는 여러 쇠붙이, 그러니까 금이나 은, 또 액세서리, 장신구나 동전 등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민이 여기서 뭘 찾고 있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변가에서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는 시민의 모습 처음 포착된 게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비슷한 모습으로 종종 나타나 보도가 됐는데 공통점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몰리는 피서철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겨울이 막 지난 무렵이라서 평소와 시기가 다른데요. 아무래도 최근 금값이 올라서 작은 금붙이라도 찾은 거라는 추정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우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해수욕장에서 금속 탐지기로 금반지를 찾아 팔았던 사람이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작은 금붙이 찾으려다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한 중학교 수업 시간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선생님이 자신의 노트북을 보면서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교사 뒤에 있는 대형 화면에 경악할 만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화면에 등장한 영상 다름 아닌 성인물이었습니다. 노트북과 대형 스크린이 연결돼 있다는 걸 깜빡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당황한 학생들,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서 SNS에 올렸고요. 삽시간에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자, 학부모들은 학교층에
항의를 하며 당장 교사를 해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교사는 수업 자료를 찾다가 무언가 잘못 클릭을 했는데 성인 사이트가 열렸다. 고의는 아니라고 해명을 했고요. 학교 측도 40년 동안 일한 존경받는 교사라면서 노출 사고는 실수였다고 주둔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교사는 결국 학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경찰도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트북을 가져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학생들에겐 그날의 교실은 잊기 힘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 김하늘 양을 학교 안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교사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48살 여교사 명재환 씨인데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1차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의 교사 48살 명재환으로 그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이 사건이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취재진이 명 씨를 만났는데 먼저 화면 보고 오시죠. 왜 죽였나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신상 공개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하지 않으세요? 하늘이한테 하실 말씀 없나요? 왜 죽이셨나요? 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용서가 되는 상황은 아닌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신의 범행 이후에 이 처지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비판은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자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간의 관심이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는 상당한 당혹감도 느껴집니다.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고 어떠한 형태로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해서 많은 공분을 샀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이제 신상이 공개되면서 얼굴이 공개가 됐잖아요. 아이 키우시는 이제 부모님 또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범한 얼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얼굴이고 실제로 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접하는 각종 피고인들의 모습도 특별하다기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학교 안에서 교사로부터 학생이 살해된 사건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전 대비를 할 것인가 불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사건 피해는 운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었는데 적어도 범죄의 피해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운의 영역이 개입되는 요소는 국가나 지자체가 되도록이면 최소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제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고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원래는 유예 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경찰이 신상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면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10명 내외의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들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되고 결정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5일의 유예 기간을 둡니다. 신상 정보 공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둘러싼 가족, 지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한 번 신상이 공개되면 다시는 그 원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일의 유예 기간을 두면 이 당사자가 행정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조치를 통해서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하게 되면 신상 정보 공개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명 씨는 그와 같은 유예 기간 설정에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 즉 즉각 공개에 대해 동의를 한 상황이므로 5일의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심의를 열고 결정하기까지는 조금 금방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경찰 수사나 이 심의를 논의하기까지는 조금 더디게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이 사건이 지난달 10일에 발생했습니다. 이미 한 달이 넘은 시점인데 그동안 명 씨가 하늘 양을 살해한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본인도 큰 수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부착한 채로 중환자실에서 입원을 한 상태였고
경찰이 대면 조사를 시도해봤습니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대면 조사가 불발된 이후에 이번 달 7일에 전격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체포 직후에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경찰 수사이든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더 진행하거나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는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계획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계획 범죄냐 우발적인 범죄냐 이 부분이 나중에 법원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형량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명 씨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주거지 차량에 대한 압수, 나아가서 휴대전화, 학교의 동의를 얻어 학교 비품도 확보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범행 직전에 점심시간에 마트에 가서 흉기를 구입해 왔을 뿐만 아니라 3에서 5일 전부터 범행 도구나 살해 관련 단어를 검색한 내역도 현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에 비춰보면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계획 범죄는 피해자가 사전에 특정되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된 피해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눈에 띄는 누군가를 살해하겠다는 의사를 애초에 가지고 있었다면 우발 범죄가 아닌 계획 범죄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CCTV에 흉기 사러 간 장면이 잡혔잖아요. 그와 같은 장면에도 불구하고 명 씨는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였던 것뿐이지 누군가를 살해할 목적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흉기를 사러 가는 모습이 잡혀 있죠. 이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 흉기를 자신의 극단적 선택에 사용하였다면 이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누군가를 살해할 목적을 위해 흉기를 구입했다는 그와 같은 수사기관의 판단 결과를 배제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두 목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계획 범죄일 경우에는 형량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특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입니다.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경우에는 목적을 불문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특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하고 살해할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정형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무기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계획적 범행이 이미 밝혀지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사안인 만큼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형사 기소와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 지금 명 씨 조사를 하는데 범죄 심리 분석가가 투입됐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범죄 심리 분석가를 투입하는 이유는 범행 동기와 재범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범죄 심리 분석 과정에서 현출된 결과가 직접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이 사회의 특이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행의 전모를 전반적으로 밝혀야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범행 동기를 밝히는 과정에서 계획 범죄인지 우발 범죄인지 어느 정도 단서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재범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현출된다면 감형 사유로 다른 여타 사정은 고려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아마 심리 분석 과정에서 범행 동기 나아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상당한 형량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계획 범죄가 아니라는 명 씨의 주장도 배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1차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통상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인 경우에는 사이코패스로 평가하기 마련인데 특이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혹시 피의자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이와 같은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형량이 감형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명 씨의 그동안의 삶의 궤적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보이는데 특이한 감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이코패스인지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여부를 불문하고 감형 사유로 삼을 여지는 없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명 씨가 우울증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사건 판결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우울증이 사건 판결, 특히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은 상당히 많고 우울증이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부터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 내에서도 단순히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정만으로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건 결론을 발표한 경찰도 우울증과 이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딱 잘라 언급한 바도 있는데 네. 우울증이 실제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려면 감정을 통해서 심각한 우울증, 나아가 다른 여타 정신 질환이 있어서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법적 판단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그와 같은 심리적 상태가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판단을 거쳐서 실제로 감형할지 여부도 재판부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 우울증을 이유로 감형까지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난점, 즉 우울증을 이유로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네, 우울증과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지금 온 국민이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학교 측이 책임 회피성 동의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는 건데 정확히 정리해 주시죠. 이 학교가 2025학년도 선택형 프로그램 기존 방과 후 학교 참여 학생 및 응급처치 동의서 안내라는 가정통신문을 발부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그 동의를 회수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학생 귀가 시 발생하는 신변 안전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에 따르면 이 학교가 선택형 프로그램 참여 재학생 학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서약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히 공직이나 교직 사회에서는 이 기관의 책임이 따를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치의 추후 서면 작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학생 인수 인계 과정에서 외부 요소가 개입된 상황이 아니라 학생 인수 인계 과정에서 무엇보다 학교 내부의 교사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기존의 관습대로 학교 측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치의 가정통신문을 발부하였다. 이 사건의 중대성이나 학교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상당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에서 사건이 터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동의서가 나오는 것이 좀 학부모들에게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대전시 교육청이 좀 해명을 내놨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프로그램 참여 학생 귀가 안전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는 공통 사안이고 학교 측이 최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여서 지침으로 활용되는 문구를 일부 강하게 수정해서 전달을 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공통 문구이다 보니 이와 같은 통지서를 받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일부 문구를 해당 학교 측이 강하게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강하게 수정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정한다면 학교 측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즉 당분간은 이 학생들의 귀가 과정에서 학교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살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학교 측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는 것 자체가 상황 판단을 크게 그릇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고 김하늘 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교사 명재환 씨의 신상 공개가 됐다는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다. 이 부분의 후폭풍이 지금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다시 계산해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뭔가 혼선이 있는 건가요? 현장에서 큰 혼란을 빚고 있으니 대검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기존 관례대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되 사건을 마치면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받아든 일선의 검사들이 얼마나 그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요지는 결국 위험성이 따르니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취지로 읽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기존 관례대로 구속기간을 날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지침 자체가 검찰의 모순된 행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쟁점이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 구속기간 계산법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항고도 이제 포기한 상황에서 그럼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구속 기간 자체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여지는 없습니다. 오로지 향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본안재판부가 구속 기간과 관련된 명시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해주고 그 판단에 대해서 항소심과 상고심을 통해 확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조치, 사실 개인 윤석열의 입장에서 비춰본다면 이 석방 지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법원의 인신에 관한 지침이 내려진 만큼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검사의 인권 보호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관례에 크게 배치되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일선의 혼란을 감안한다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았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충분히 남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법무부 현안질의가 법사위 현안질의가 있었는데 김성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 항고는 위헌이 명백하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검찰이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네요. 즉시 항고 자체가 위헌에 해당할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 관련 즉시 항고와 관련된 위헌 결정은 각각 그 사건의 개별적인 사유들이 작용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당사자에게 구속 집행정지를 해주어야 할 만한 사안이 있다던가 보석을 허가해 줄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구속 취소 결정은 윤 대통령 개인적인 사정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관리와 배치되게 일반론으로서 구속기간 산정은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론에 대한 해석론 차이라면 이때는 즉각적으로 검찰이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상급심 법원을 받아봄으로써 즉각적으로 이와 같은 혼란을 해소할 만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논란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앞으로 관련 수사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혼란을 어떠한 방식으로 매듭 지을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네. 사실 구속 취소가 지금 마치 단심으로 뭔가 결정이 된 것처럼 비춰지긴 하는데 검찰에서는 이제 본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본안 재판에서 정말 이거를 다룰 수가 있는 겁니까? 본안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다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구속 기간 산정 오류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만큼 판결에는 구속 취소와 관련된 재판부의 판단이 충분히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검사나 윤 대통령 측이 항소 또는 상고한다면 상급심 법원을 통해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범죄 혐의 유무와 별개로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적법 절차에 관련된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구속 기간과 관련된 이 적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론 구속 기간을 도과한 상태로 기소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상 방식 이외에 공소 기각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배상 책임의 문제입니다만 구속 기간을 도과해 기소하는 상황에서 구속 기간이 계속 이어진다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관련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주장의 증거 능력 문제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 내용의 신빙성, 나아가서 증거 능력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전격적으로 구속 취소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염려하에 구속 취소를 단행한 만큼 이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선고할 때 구속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판결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본안 재판 자체를 다툼으로써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는 형태여야지 구속기간 자체에 대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당장 받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했으니 보통 항고라도 해라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보통 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도 정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형사소송법을 다시 한번 살펴본 결과로도 즉시 항고 대상은 보통 항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둔 이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별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항고는 7일 안에 제기하여야 하고 즉시 항고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 대상이므로 즉시 항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집행이 정지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 대상을
개별적으로 규정해 두고 있는 만큼 즉시 항고 대상인 경우에는 즉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면 네. 보통 항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선례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주석사나 형법학자 나아가 실무가들 대체적인 견해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애초 즉시 항고 대상은 보통 항고로 삼을 수도 없다는 판단이 주류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아직 7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즉시 항고를 지금이라도 해도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사실 그 주장도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즉각적으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구속 취소에 따른 석방을 지휘한 상황에서 다시 즉시 항고를 한다면 이는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예. 즉시 항고를 하려고 했다면 집행 정지 규정에 따라 집행을 즉 석방을 지휘하지 않고 즉시 항고를 곧바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한번 석방했습니다. 다시 피고인을 구속해 달라는 취지로 즉시 항고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상황이라 이제 와서 즉시 항고를 제기한다는 것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속 취소와 관련한 법적인 이야기들 좀 나눠봤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선고가 다가오면서 헌법재판관 주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테러 모의가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게 이제 경찰에서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현재 모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예. 비교적 구체적인 첩보인데 이 단체가 퀵 서비스나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해서 기습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관련해 경찰이 이는 그대로 지나칠 수 없어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어떠한 범행이 저질러져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예비 음모죄를 두고 있습니다만 예. 특수 상해 등의 여타 범죄의 경우에는 예비 음모죄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테러 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테러 방지법은 예비 음모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러 방지법에서 일컫는 테러 단체는 예.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를 일컫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 단체는 테러 단체에 포섭되지 않아 그동안의 형법이나 특경가법 내지는 폭력행위 처벌법을 의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살인죄를 모의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은 만큼 아마 경찰이 실행 행위에 나가기 전에 예비 음모, 나아가 미수범으로 일정한 처벌 가능성을 전제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러 모의만으로는 처벌하는 법령이 지금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그렇습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찰이 일단 총기 출고 금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떤 조치죠? 총기 허가를 받은 자는 경찰관사나 경찰이 지정하는 장소에 총기를 보관해야 하고 필요시 당사자 요청에 따라 총기를 출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사유, 예를 들어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당사자의 출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고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네.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된다면 그날 또는 그 이전에 이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총기 출고 금지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양측 즉 탄핵 심판 결정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극단적으로는 테러 나아가서 이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저질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사전에 그 예방 조치로서 총기 출고 금지를 네. 총기 출고를 애초에 막는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었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경찰이 총기 출고 금지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큰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 예상될 경우에는 경찰은 기존에 취했던 조치는 모두 다 취하고 거기에 더해서 극단으로 치닫는 이 사건 사태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마련입니다.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린 만큼 기타 여타 조치도 취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은 무엇보다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에 방점을 둡니다. 최소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얻는 것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불상사를 막는 것이 경찰의 역할인 만큼 기타 더 중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예, 지금 드론도 못 띄우게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경비가 더욱더 강화되는 거겠죠.
경찰로서는 경비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이라면 형사 본안 재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때 기본적으로 경호처 외에도 구치소가 경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경호라는 이름으로 경호를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구치소가 이른 경호 업무를 겸비하게 되는데 석방된 상태라면 원거리 경호, 나아가 근거리 경호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맡아야 합니다. 경호처는 기본적으로 최근접 경호를 막는 기관입니다. 경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여타 폭행이나 테러 가능성을 예상하고 목에 여러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여러 돌발 상황을 막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통안전이나 일반 테러, 일반 다중의 위해를 막는 역할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근거리, 원거리 경호를 맡아야 할 경찰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가중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경찰의 경호 문제, 경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제1야당 대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암살 계획 제보를 접수했다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 밝혀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첩보를 다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첩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군 측에서 받은 제보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제보라는 뒷받침도 해주고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경찰의 신변 보호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 신변 보호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직권으로 이 대표 등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의 수위는 대통령에 준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요 인사, 5부 인사를 넘어선 신변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아마 경찰력이 각종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에 상당히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당히 전국이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오늘 뭐 박지원 의원도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경찰이 정치인들에 대한 경우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네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일상 생활에서는 정치인들이 경호를 두텁게 하는 것 자체를 그리 원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하기를 더 원하기 때문인데 상당히 민감한 시점이고 구체적인 제보가 입수된 이상 경찰로서도 이 야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을 설득해 경호 경비 조치를 더 두텁게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이 정치인들에게 접근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무엇보다 경찰력에도 상당한 할애가 예상됩니다. 일선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력의 상당 부분이 일선 치안 업무를 떠나 경호, 경비 업무에 상당히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어떤 모의를 하거나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알려지는 것도 있고 인터넷에 어떤 게시글을 올리기도 하잖아요. 과거에 무슨 뭐 어느 지역에 가서 뭐 그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 이럴 때도 어떤 처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약간 동일하게 바라보는 건가요? 만약 모 정치인이나 재판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범죄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온다면 그 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협박죄 내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 의사가 외부적으로 드러났고 그 드러난 외부 의사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전 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게시물을 망라해 협박죄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조치를 사전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법률적인 이야기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일 하늘빛이 우중충합니다. 차츰 중국발 황사와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황사의 영향권에 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노약자나 어린이는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높겠습니다. 서울 3도, 청주 3도, 부산 7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서울 14도, 광주 15도,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